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이 김예림 아나운서가 올 한 해 증시에 참 도파민이 가득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이제 정말 오늘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하루만 보내고 나면은 새해를 저희가 곧 맞이를 하게 되죠. 이 새해 전략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저희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대표님을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새해와 관련해서 좀 인사이트를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대표님께서 거의 30년 가까이, 29년째 이 증권 업계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시장 보셨을 텐데 올 한 해 저희가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올 한 해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다. 네, 올해만 네. 같았으면. 그러니까 오늘 빼고 사실은 네. 연초에 지금 올해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76% 그렇죠. 압도적인 1등. 맞아요. 예, 그리고 코스닥 요즘에 문제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40% 넘었습니다. 코스닥도 강했죠, 물론. 예,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한 장세가 없었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사실은 지난 상당 기간 10년 이상 네. 서학개미란 말이 생길 정도로 미국으로 모든 돈들이 몰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미국이 지금 코스피 S&P 500이 한 17% 정도, 그 정도 일부러 이제 올랐죠. 네. 올랐습니다. 근데 꼴찌예요. 사실상 주요국 중에서 지금 스페인, 우리나라 정도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1, 2등을 다투는데 확실하게 소위 상위권의 미국을 제외한 상위권의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을 보면은 저평가 국가들이 일단은 다 상위권이다. 스페인과 우리나라가 시장 PER이 한 10배, 11배. 그다음에 유럽이 12배 정도. 독일 높다 그래도 14배고 중국 높다, 일본 높다 해도 14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싼 저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첫 번째 원년이 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익 성장. 우리나라 이익 성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스페인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내년도 사실은 네. 사실 우리나라 이익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 많이 올라서 내년에도 갈까 싶긴 하지만 그 이익 성장 예상대로만 가준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지금 밑에 숫자만 쭉 밑에 보셔도 이게 시장 PER인데 네. 보시면 맨 오른쪽에 미국이 22배고 스페인, 우리나라가 10배, 12배, 중간에 독일, 유럽이 한 15배 그렇네요. 정도. 그러니까 스위스만 초저금리다 보니까 18배로 높지 전반적으로는 저평가돼 있는 나라들이 올해 많이 올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유럽은 유로화가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얹으면 그래서 스페인이 우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지 자국 통화로만 놓고 보면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48%밖에 못 올라. 48%밖에? 그건 아니지만 통화 가치에 이 영향이 크긴 하네요, 확실히. 많이 큽니다. 네. 근데 내년도는 지금 원화의 강세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이미 이제 정부가 나섰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올해 못 봤던 네. 그 소위 이제 원화 강세 효과까지도 본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정말로 많이 올라서 기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시장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국가. 그래서 올해 블룸버그니 파이낸셜 타임즈니 탑 10 뉴스에 한국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올해 너무 기분 좋았고 내년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산타랠리가 잠깐 꺾이나 이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팬데믹, 엔데믹 그즈음부터 지켜보면은 3년째 미증시가 강세장을 이어오고는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래도 우상향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주 강할 것이다 이 정도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약간 느낌은 등 떠밀려 갖고 어쩔 수 없이 강세 이런 느낌도 사실 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3년째 그리고 내년이 이제 4년차 강세장 좀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좀 길게 놓고 보면 이 강세장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2012년도 유럽 금융위기 그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14년 차 지금 강세장이고요. 내년은 지금 15년 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부담스러울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주요 그 소위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내년도 우리나라도 코스피 뭐 내년 타겟 뭐 이런 거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지금 S&P 500에 대해서도 내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세게 내는 데는 오펜하이머. 여기는 매년 1등을 하는 데입니다. 늘 네. 이런 데인데 올해 이쪽에서 낸 것이 내년도 한 8,100까지 가서 그러니까 17% 상승할 거다. 이 가장 높고 제일 네. 낮은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여기는 2% 남짓. 그러니까 사실상 좀 뭐랄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플러스는 만들었지만 네. 그냥 그렇게 내년에 재미없을 거야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10%, 8% 뭐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대략적으로 내년도 S&P 500의 EPS 증가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이익 성장도 있지만 네. 멀티플 확장이라고 하죠. 평가가 후해지면서 올라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장표에서도 봤지만 S&P 500이 미국이 22배, 3배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30년간 최고치 상위 1%에 들어가는 높은 PER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PER이 더 확장되는 그쪽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 못하니까 이익 성장 정도만 주가가 올라가 줬으면 하는 기대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지난 3년간 적어도 그래도 소위 그 곰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엔 빠질 거야라는 사람도 네. 있었는데 올해는 단 한 명이 없어요. 없네요. 예, 이게 지금 특이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도 욕을 먹으니까 또 틀리니까. 그래서 뭐 올해는 모두가 이제 황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 있으면 시소도 그렇지만 한쪽에 몰리면 그쪽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S&P 500에 대해서 너무 다들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돼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해외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은 네. 특히 내년도 미국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님이 주신 자료로 같이 보니까 여기에 대한 타이틀을 월가의 소심해진 황소들 그리고 곰은 실종됐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억에 좀 쏙쏙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멀티플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기업들이 실제로 찍어내는 성적표, 이익 성장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도 어느 쪽이 시장을 내년에도 이끌게 될지 사실 올해는 워낙 AI 테마의 주도력이 강했고요. 그런데 사실 3, 4분기로 넘어오면서는 과연 지금 돈을 뽑아내기에 비해서는 투자가 너무 커진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잖아요. 내년엔 어떨까요? 말씀 주신 대로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 반인데 사실은 이제까지는 기대만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은 기대만 있었는데 네. 올해 10월부터 확실히 이제 걱정 반으로 좀 바뀌었죠. 기대 반, 걱정 그쵸. 반으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소위 구글 진영, 오픈 AI 진영 뭐 이렇게 이제 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하는데 저 짙은 파란색 선 이제 이게 이제 가치주 성장주의 유럽과 미국의 그런 이제 상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위로 올라가면 가치주가 좋은 거고 내려오면 성장주가 좋은 건데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성장주가 좋고요. 금리가 올라갈 땐 가치주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말씀 주셨던 팬데믹, 엔데믹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다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특히 장기 금리가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짙은 파란색은 선진국들의 장기 금리 추세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네. 사실 장기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최근 3년간 좋아지면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AI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AI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돈 벌어서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빚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빚을 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웬만큼 이익이 잘 나지 않고서는 조달 금리를 과연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나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라클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내년도로 가면은 AI 테마는 유지될 텐데 그 안에서 비투를 하는 회사들은 여전히 좀
부진하거나 위험에 노출 확률이 있고 결국은 내 돈 벌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구글 같은 회사들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 그 안에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느냐 나의 여력이 소위 투자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갈릴 가능성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흐름 자체는 내년으로 갈수록 좀 더 강화되면서 장기 금리가 쉽게 내려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주 중심의 시장이 좀 더 펼쳐질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년도 시장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AI 관련된 테마 안에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건 살짝 곁다리로 여쭤보자면 사실 그런 B2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게 딱 가장 최근에 실적 성적 발표할 때쯤이었잖아요. 그럼 그때 희비가 교차했던 기업들의 이런 흐름이 내년도에도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이런 표현이지만 주식시장은 그래도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닥 어느 정도 오면은 소위 그 저가 매수 뭐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그렇죠. 채권 시장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용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회사채를 빌려주는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빌려줬다가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커져 있고 지금 내년으로 갈수록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더 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까지 해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회사채까지 사주는 국면이 오면 완전히 판도가 바뀌겠지만 그럼 네. 그게 아닌 다음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소위 이제 차별화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별화 작업이 채권 투자자들 중심으로 좀 더 세질 거고 그거는 주식에도 영향을 그대로 미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말씀 듣다 궁금해진 게 어쨌든 이번에 단기채 매입을 발표하긴 했지만 양적 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만약에 연준이 양적 완화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받아들일 소지가 있지 않나요? 보통 단기적으로는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시장 무조건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푸니까요. 근데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얘기가 얼마나의 기간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쵸. 가장 큰 걱정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인플레이션 또 그쵸. 너무 네. 경기 과열. 그래서 장기 금리가 위로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단기간에 장기 금리 보통 그래서 장기 국채까지 사주면은 장기 금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것에 불구하고도 장기 금리가 위로 튄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앵커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시장은 빠르게 태세 전환해서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런 만큼 옥석 가리기의 기준은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이제 중소형주도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융주로도 일부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AI 테마 외에도 저희가 좀 주목해볼 섹터 좁혀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큰 그림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쭉 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좁혀 들어가는 게 이제 훨씬 더 추세를 보기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가 지역별, 그다음에 규모별, 말씀 주신 대형주, 중소형주, 네. 그다음에 스타일별, 가치 성장 이것이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은 미국과 비미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년 지금 미국 강세장이 드디어 올해 좀 바뀌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4년간 미국의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빅테크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14년간 소위 성장주가 가치주를 압도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14년간의 시장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 성장주들이 시장을 끌고 오는 장세였으면 올해 하반기, 올해 들어와서 특히 유럽 중심으로 우리 아시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비미국. 아까 봤잖아요. 스페인, 우리나라, 네. 유럽 이런 데들, 비미국.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반기 들면서 중소형주들, 네. 소형주에 대해서 이제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미 미국은 돌아섰기 시작했지만 우리도 일부 그렇고 이제는 가치주가 더 나아지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있지만 흐름이 보시면 긴 호흡에서는 내려오면 미국의 대형주의 성장주가 좋은 거고요. 올라가면 그 비미국의 가치주의 소형주가 좋은 겁니다. 지금 흐름이 딱 느낌상 보시면은 이제 올해 바닥 찍고 지금 턴하려는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12년 기준으로 검정선이 지금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려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여름 정도까지 업데이트된 건데 네. 하반기를 붙이면 더 위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는
긴 호흡에서 지난 14년간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려고 하는 그것이 올해의 큰 변화고 내년도는 지금 장기 금리가 상당히 일본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내년에 좀 더 강화될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섹터 안에도 녹아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비중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단적인 예로 네.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 하면은 최강자잖아요. 올해 30% 올랐습니다. S&P 500에서 택 지수가. 네. 근데 유럽의 은행주가 70% 올랐어요. 그렇게나 많이 사람들이 올랐어요? 우리가 유럽은 잘 네. 관심 안 가지시는데 그만큼 많이 올랐고요. 홍콩에서도 지수를 놓고 보면은 산업 소위 이제 소재 쪽, 그러니까 금속 뭐 이런 네. 쪽이죠. 광업주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는 150% 올랐습니다.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만 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조금 시야를 넓혀 보면은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경기 순환주 쪽, 가치주 쪽, 결국은 뭐 금융, 산업, 소재 뭐 이런 쪽들 또 심지어는 이제 좀 뒤로 가면 필수 소비재까지도 건강관리 이런 쪽들 네. 그 사이에 안 보던 부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에 정말 시장 요즘에는 넓게 보시는 게 원자재가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뜨겁기도 했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이제 뭐 4,500선도 웃돌던 금을 비롯해서 은도 그렇고요. 백금, 팔라듐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과연 내년도에도 이렇게 원자재, 귀금속 강세가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금은 투자는 뭐 단기 과열은 분명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추세선으로 놓고 보면 우상향은 맞지만 그거를 너무 한 달, 일주일간 너무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추세가 꺾일 거냐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추세는 우상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표지만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돈값이 똥값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정말 그렇죠. 네. 예, 이게 워낙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제값을 못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금의 대체제인 은 자체까지도 올해 이제 많은 수요가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세 번째 차트를 열어보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 무엇보다도 제가 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결국은 이것은 장기 투자의 결과다. 네. 결국은 생산 능력. 결국은 S&P 500 미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차트입니다. 지금 저 짙은 파란색이 소위 S&P 500의 설비 투자를 100으로 놨을 때 기술 및 관련주의 투자가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 원자재 관련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보시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위아래로 서로 갈리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 그림에서 원제목은 뭐냐면 신경제, 구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된 건 신경제, 그렇죠. 네. 예, 그 원자재는 구경제라 볼 수 있는데 구경제를 너무 그 사이에 좀 홀대했죠.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상당히 홀대, 그러니까 유가가 워낙 급락하면서 홀대가 받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구리 투자 뭐 이런 거 너무 광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공급이 너무 달립니다. 지금. 그렇죠. 결국은 금은은 돈값의 이슈도 있지만 구리부터 산업금속들은 공급이 부족하면서 지금 전기와 AI 시대로 가면서 너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해야 할 것은 중국이 위안화를 드디어 강세로 용인하기 시작했다는 거. 결국은 중국이 전자재, 원자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수요에. 중국이 만약에 이걸 더 계속 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사들이면 위안화 가슴까지 더해지면 저 상황은 완전 역전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도에는 기술주, 우리 AI, 반도체 기대도 크지만 네. 그 사이에 등한시됐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구경제를 구경만 했네요라고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투자자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변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항상 이맘때 되면은 내년도 뭐 걱정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건 정말로 긴 호흡으로 본다기보다는 당장 걱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이 꼭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뭐를 우리가 내년도에 위험 요인으로 보고 관심을 봐야 될 거냐, 체크를 해가야 될 거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상대로 이제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역시 1등은 뭐냐? 가장 지금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에 많이 들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AI 관련주입니다. 사실은. 그쵸. 그걸 꽉꽉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려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일 걱정은 이거 혹시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1번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기술주의 그러한 가치 급락 이것이 첫 번째로 제일 걱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트럼프가 올해 내내 흔들었던 이 연준을 그러니까 친트럼프화 시키는 거, 자기 입맛에 맞추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아셔야 될 것은 올해 2월 달에 큰 변화가 있는데 지역 연흥장 12명이 전원 교체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전원 교체되고 그때 아마도 신임 의장 후보가 연준 위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돼서 5월부터 바뀔 텐데 네. 이 흐름이 혹시라도 너무 강화돼서 5월 이후부터 너무 친트럼프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이 아까 우려하신 대로 시장이 너무 우려하시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결국은 다 이게 미국발이다 보셔야 될 그렇네요. 것 같고 이와 연결해서 AI 돈 많이 빌려준 삼호 자본 쪽의 위기 그리고 이쪽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올해 났었던 미국에서의 뜻밖의 부도 사태들 이런 것들이 계속 펑펑 터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3번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으로 시장에는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는 촉발 압력 우려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기준금리를 이런 우려들이 총 5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바로 벌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살펴봐야 될 주요 위험 변수다라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연준 관련해서는 5월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2월 이 지역 여는 인사들이 물갈이 되는 시기도 좀 주시할 필요 있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말씀 오늘 정말 많이 듣고 싶은데 우선 국내 시장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볼게요. 오늘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 상승 전환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에도 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 코스피 뭐 5,000P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AI 그 생태계 안에서도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지금 사줘야 되는 구글 같은 AI 수요 업체들, 여기도 네. AI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GPU 업체. 이 두 가지가 전 세계를 끌어갔다면 사실 이들한테 HBM이나 이런 반도체를 제공하는 SK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든 흥하기만 하면은 계속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두 기업은 마이크론 포함해서 네. PR이 낮아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가치주로 분류됩니다. 성장주가 아니에요. 멀티플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년도의 흐름에서 성장주가 둔화될 때 상대적으로는 AI 종목 안에서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 기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상대적으로 꺾일 확률은 좀 낮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기대하는 건 저는 아까 그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치주가 좋고 우리나라 자체가 시장 자체가 가치주예요. 사실은 워낙 멀티플이 낮고 우리나라 저 PBR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오래된 종목들 중에 PBR 낮은 종목들 여전히 0.5배 미만들 있는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자회사를 좋은 걸 갖고 있든 무슨 뭐 그 채굴할 수 있는 금광을 갖고 네. 있든 무슨 구리를 갖고 있든 에너지를 갖고 있든 또 뭐 어디 땅을 갖고 있든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자산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급등세 한 두 달 나타났잖아요. 그쵸. 일종의 예고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주사들이나 이런 움직임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된 회사들이 특히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갖고 있는 오래된 기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 PBR에 또 배당도 많이 줄 수 있는 이제 뭐 배당 관련된 고평가 이런 조합을 갖고 내년에 대응을 하신다면 내년도 시장 자체를 상당히 좀 뭐랄까 유쾌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로봇이나 바이오 같은 성장성을 중심으로 좀 그래도 끌어올렸던 코스닥 이제 뭐 정부에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코스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소위 우리 그러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런 말 아시잖아요. 이걸 조금 확대하면 정부에 맞서지 말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마음 먹고 코스닥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안에서 보셔야 될 것이 말씀 주셨던 이제 로봇 테마 이것은 로봇과 우주는 내년까지도 여전히 좀 소위 성장주가 조금 쇠락하더라도 이 두 분야는 상당히 그 내년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IPO 내년 하반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 테마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안에서도 코스닥 안에서도 보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PBR에 뭔가 많이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내년에도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라고 무조건 성장주만 쫓지 마시고 테마 위주로만 쫓지 마시고 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정말 옥석 가리기 정말 내년도에는 좀 투자 실력이 크게 올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처음에 화두에 이제 원화 가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짧게 점검을 좀 해볼게요. 그래도 정부에서 좀 구두 개입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잠잠해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좀 괜찮아질까요?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중국 위안화의 강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은근슬쩍 거의 4% 달러 대비 강세였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뭐 카드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화 강세가 되면 사실은 위안화 강세 중심으로 아시아 통화의 강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엔화도 사실은 지금 강세를 내년에 점치는 외환 전문가들이 1등으로 꼽는 게 엔화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면은 아시아 통화는 자연스럽게 강세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 자체도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 갈 수 있는 국면이 또 더해진다. 경상수지까지 포함한다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을 본다면 원화 자체는 내년도에 정말로 올해 그 연초 대비 지금 V자로 반등해서 유일하게 좀 아쉬운 게 원화 약세였는데 이것 자체는 내년에 좀 정상 궤도로 가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의 강세 흐름과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국내 증시 수급에도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알찬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내년도 전망 또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